네, 여러분 90도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석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예, 더치아라 TV의 박진행입니다. 박병률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날이 9월 18일입니다. 예, 추석 연휴 첫날인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추석은 조금 연휴가 깁니다만 그래도 또 풍성하고 그러나 몸 조심하시면서 예, 그래도 즐기실 거 즐기고 구경할 거 구경하실 수 있는 추석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 지금 찍고 있는 거는요. 요 더치아라 TV 중에서 저희 한국사 강의 공수교대, 예, 공수교대에 들어갈 강의면서 추석 인사, 예, 요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 찍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야구 이야기를 할 건데 야구 이야기할 때는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나오시니까 그때 또 다 같이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추석 인사 드렸고 뭐 더 이상 뭘 드리겠습니까, 그죠? 예. 풍성히 건강히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수교대를 이제 25-1강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원군하고 민비가 왜 갈등을 일으키게 됐는가. 자, 그런데 브릿지 코너를 좀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 쉬어가는 점검하는 코너. 자,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개화기의 어쨌든 3대장은 대원군, 민비, 고종입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도대체 우리나라에 대해서 혹은 개화냐 보수냐 뭐 수구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이거를 좀 한번 정리할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를 한번 쫙 하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수업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구한말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요걸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메인 주제는 어쨌든 이럴 때 기득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 이거니까 말씀드린 바 요거 끝나면 이제 또 우리 불피디랑 계획 갖고 테마 강의를 또 가보도록 하겠고요. 예. 자, 그래서 일단 3대장이 있습니다. 대원군이 있고 고종이 있고 민비가 있죠. 예, 이제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세 사람은 결론적으로 뭐냐? 조선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 안 좋은 선택이었죠. 예. 왜? 그러니까 셋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있었으면 이게 나라 운명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 셋 다 그 모양인지. 예, 이제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좀 쳐주는 게 대원군입니다. 왜? 제가 25-1강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원군은 하나 확고한 의지는 있었어요. 세도 정치는 절대 안 된다. 예. 이거는 정말 평가해 줘야 되죠. 왜냐하면 조선이 아무튼 19세기 초반서부터 63년까지 말아먹은 가장 큰 원인은 세도 정치인 맞으니까. 그런데 대원군이 어디서부터 이제 삐딱선을 삐끗하기 시작하냐면 이건 이제 경복궁이에요. 경복궁을 지을 때 대원군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반과 백성이라는 두 날개가 있는데 저는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봐요. 대원군이 차라리 둘 중 하나만 확실하게 잡고 갔으면 어땠을까. 근데 대원군은 둘 다 잡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경복궁을 다시 지을 때 두 번째 아쉬움. 경복궁을 좀 천천히 지으면 돼요. 그런데 대원군은 자기가 힘이 있을 때 경복궁을 다 짓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수가 나오기 시작하죠. 막 사대문 들어올 때도 돈 받고 나갈 때도 돈 받고. 예. 그것도 한 번만 받아야죠. 그죠? 예. 안 받으면 더 좋고요. 그런데다가 하다 안 되니까 당백전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각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한테 야, 돈하고 그리고 특히 나무만이 필요해. 나무. 우리나라 소나무가 굉장히 유명하죠. 강제로 공출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죽어나고. 그러니까 기껏 호포제하고 사창제로 잡았던 인심, 서원철폐로 잡았던 인심 다 털어먹은 거예요. 그 대원군 정권이 한 4년 만에 위기가 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 이때 프랑스하고 미국이 쳐들어오는데 사실 이건 쳐들어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정찰 부대가 한번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조선이라는 나라는 대체 어떤 상황이야? 그래서 뭔가 수교를 하고 통상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대원군이 이것을 물리쳤다라고 쉽게 말하면 좀 과대 광고를 한 거죠. 과대 광고를 하면서 척화비 세우면서 그런데다가 이제 또 자기 아버지 무덤도 한번 털려요. 독일상인 오페르트. 그건 정말 근본 없는 놈이죠. 예, 근데 아무튼 이것을 자신의 정권 연장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프랑스가 쳐들어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 그러니까 대원군은 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개화에 관심이 있긴 있었는데 어느 정도냐. 뭐 무기 정도?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개화론자였던 거죠. 그에 비하자면 민비하고 고종은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25-1강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첫째 아들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민비하고 고종은 야, 물질 문화 정도까지는 개방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흔히 말하는 온건개화파죠. 예,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거고 급진개화파는 어떻게 된 거냐?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그룹은 아니에요. 뭐냐면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가 개화파를 조직을 하는데 이제 문화생들이 모이겠죠. 이 중에서 형들이 온건개화파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김홍집, 어윤중 이런 사람들, 그리고 동생들이 있어요. 요게 급진개화파입니다. 일본식으로 메이지 유신처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뭐 김옥균, 홍영식, 거기에 가장 막내가 서재필입니다. 이때 서재필 나이가 16, 17 이랬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성이었고, 반면 백성들은 뭐냐? 야, 나는 조선이라는 이 세도 정치, 봉건 정치도 싫지만 외세도 싫어. 반 봉건, 반 외세.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 입장이 있었던 거죠. 뭐냐면은 정확히 말하면 5가지겠네요. 일단 양반들, 야, 무조건 서양은 막어. 서양 막고 봉건 체제 사수하자. 이게 위정척사파입니다. 그리고 대원군은 뭐 그냥 무기 정도 요거. 그리고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그리고 백성들. 나는 봉건도 싫고 외세도 싫다. 예. 그러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정치 세력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2세력이나 3세력 정도는 연합을 했어야 되는데 이 연합을 못한 게 가장 컸던 거죠. 물론 연합을 못한 데에는 외세의 개입이라는 요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외세는 들어올 때 항상 자기가 들어온 나라의 백성 내지는 국민을 꼭 갈라치게 하거든요. 예. 그 원인도 상당히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이제 좁혀볼게요. 대원군, 민비, 고종. 예. 그러니까 먼저 간 순서대로 한번 해보. 사실 제일 먼저 간 거는 민비죠. 예. 그러나 집권 순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은 결국 무기 정도 한번 개화해 보겠다. 이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박해를 해요. 그게 프랑스 신부를 박해한 겁니다. 그게 병인 박해, 이어지는 게 병인 양요. 그리고 5년 뒤에 사실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가 있던 그 해에 아주 우연히도 평양 앞바다에 제너럴 셔모노라는 배가 깝죽대다가 밀물썰물 계산 잘못해갖고 뻘에 갇혀요. 그래서 야 불질러라. 이때 불질러라 한 사람이 또 박규수입니다. 그러니까 박규수가 참 결정적일 때마다 등장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결국 대원군은 통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뭐냐? 반외세 물결을 이용해서 척화비를 막 세우면서 자신의 집권을 연장하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소 잡는 칼 갖고 닭 잡은 거예요. 이게 진짜 아까운 기회인 거죠. 예.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시련에 부딪힙니다. 뭐 고종이 이제 성년이 됐네. 예. 근데 대원군이 정권을 안 내놓는 겁니다. 아직 좀 더 기다려. 아직 좀 더 기다려. 그리고 고종 입장에서 그게 언제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민비의 정치력, 이때는 민비 똑똑했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위정척사부터 개화파서부터 심지어 조대비 고종까지 싹 엮은 거예요. 그리고 선봉을 누굴 띄웠냐? 예, 도끼 잘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최익현 선생이라고 꼭 나옵니다. 이분은 최익현 선생은 역사에 3장면 나와요. 대원군 하야, 을미의병, 그리고 을미의병이라기보다는 그때죠. 단발령 때, 그리고 을사의병 때. 호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면암 최익현 선생입니다. 그래서 최익현이 도끼 들고 따고 갖고 아니 왕이 나이가 20살도 넘었는데 뭐 대원군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대원군이 그랬대요. 에휴 내 아들인데 뭐. 근데 고종이 네 말이 옳다. 예, 망한 거죠. 근데 대원군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뭐 이러다가 1, 2년 있으면 내가 복귀하겠지. 영원히 복귀를 못합니다. 민비의 방해죠. 그래서 여기서 민비하고 대원군이 갈라지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이때 민비는 런했죠. 런했는데 대원군이 야 죽었다고 해. 그리고 국상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이때서부터는 고종하고도 대원군은 사이가 갈라집니다. 왜? 와 우리 아버지 너무 심한데? 근데 민비는 돌아오죠. 네. 청의 원조를 받아서. 자 그러면 이모군란 갑신정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실 이모군란 이후로 대원군도 납치도 돼요. 청으로 끌려가죠. 그죠? 그리고 아무튼 대원군은 또 거기서 빡쳤을 겁니다. 나를 납치를 해가? 이거는 아들하고 며느리가 묵인하지 않은 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갑신정변 1884년에 끝난 다음서부터
민비는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요. 뭐냐? 민씨 세도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다가 부분계와 아니요, 그냥 청의 4대만 해요. 예. 막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뻑하면 배상금 물어줘야 되고, 세금은 세금대로 세도 정치 다시 부활했으니까 또 걷고. 예. 그래서 결국은 1894년에 동학이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때 1차, 2차 갑오개혁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일전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1894년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날 때 외우는 걸 되게 힘들어하세요. 요건 제가 나중에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근데 이때 대원군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요. 2차 갑오개혁 때, 2차 갑오개혁은 사실상 이건 친일파 내각이거든요. 이때 얼굴마담으로 대원군이 등장합니다. 즉 대원군은 진짜 용두사미의 전형적인 케이스였던 거예요. 나중에는 권력에만 미친 추한 노인네구만 이렇게 끝난 거죠. 그래서 1897년에 대원군이 죽었을 때 고종은 문상도 안 갑니다. 네. 나는 영종조의 후예다라고 했던 대원군이 말년에는 일본이 권력을 준다고 해도 내가 갈게 이렇게 추해진 거예요. 민비는 말할 필요도 없죠. 네. 청일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요거 봐라. EJ 잘 쓰면 재밌겠는데? 근데 한 방에 죽죠. 예, 이게 을미사변인 것이고, 문제는 고종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 고종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고종은 정말 시종일관 나는 부분계와 정치 안 돼. 입헌군주? NO. 싫어. 마지막 자기간에 빼든 승부수가 뭐냐? 그게 황제의 나라입니다. 대한제국. 이걸 우리가 구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사 겸 막바지가 됐으니까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 고종 시기에 단 한 번도 집권을 못 해본 사람은 그럼 누구냐? 세상도 못 뒤집어본 사람들은 위정척사파입니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대원군도 나서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뭐 위정척사파가 했나 보다. 아니에요. 집권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쭉 집권한 건 누구였냐? 부분개화파였던 거죠. 예. 온건개화파 제거되어 민비도 죽죠. 고종이 마지막 남았던 부분개화파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 대한제국 하자. 교육까지 다 해줄게. 근데 입헌군 주제는 안 돼. 그러면서 독립협회를 날려버리죠.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조선과 대한제국은 식민지 막장 태그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개화파들은 심지어 독립협회 해산 및 1905년 을사대격 때 우린 이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 정서면 충분히 입헌군 주제 하고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입헌군 주제로 안 가게 된 이유도 결국 고종이 자초한 겁니다. 네. 고종이나 민비의 말년을 굉장히 비장하게 묘사하는 드라마들이 많이 나옵니다. 개인은 다 비장해요. 개인은 다 사연이 있고. 그러나 나라를 맡은 국부와 국모라면 얘기는 전혀 달라지죠. 예. 이 세 사람, 아버지와 아들, 시아버지와 며느리, 셋 중에 하나만 멀쩡했어도 어땠을까요? 이 생각을 해보면서 추석 인사 겸 공수교대 중간 브릿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십시오. 박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